자, 우리 161페이지에 15번. 여기 할 차례지. 문제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다음은 소리의 간섭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런 설명으로 공정하게 보기에 수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가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고정된 두 스피커 S1과 S2에서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같은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하도록 한다. 점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A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B를 찾고 A와 B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세 번째, S1과 S2로부터 각 지점까지의 경로차를 구한다. 네 번째, 소리의 진동수만을 변화시키면서 나를 반복한다. 자, 지금 이 실험 과정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이거? 간섭 현상.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경로 차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파장의 정수배. 상쇄 간섭이 나타나려면 반파장의 홀수배. 그래서 요 두 개를 만족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기억. 관측되는 소리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는 어떤 지점이었어? 보강 간섭. B는 상쇄 간섭. 그러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소리가 크게 나오겠죠. 니은 S1, S2로부터 B까지의 경로차는 파장의 정수배다. 자, B 지점은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니까 파장의 정수배가 아니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와야 되지. 진동수를 크게 하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감소한다. 진동수를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V는 F 람다. 요 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은 뭐가 있어? V가 변하지 않죠, 여기서는. 왜냐면 소리가 진행하는 요 매질, 공기라는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매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소리의 속력은 일정해. 그러면 진동수가 증가하면 파장은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지면 여기 보강간섭, 상쇄간섭 조건에 파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지점이 보강간섭이고 어떤 지점이 상쇄간섭인지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파장이 짧아지면은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것이냐 멀어질 것이냐 이거 판단하라는 얘기야. 너네 느낌은 어때? 어떻게 될 것 같아? 가까워지죠. 왜 가까워지냐면 얘를 그림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S1과 S2가 있고 자, 이 지점은 둘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똑같은 지점이야. 보강간섭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으로부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쇄간섭 지점을 찾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지점 여기가 상쇄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해보자. 그럼 첫 번째 상쇄간섭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둘의 경로 차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0.5. 그렇지, 0.5람다.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면은 얘가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경로 차이가 더 줄어든다는 거지. 경로 차이가 줄어들려면 경로 차이가 0인 지점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면은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의 간격이 점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뭔 얘기인지? 반대로 파장이 길어지면은 반파장 차이 나는 지점이 중앙에서 더 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간격은 감소한다. 맞는 거지. 파장이 짧아지니까. 다음 16번 시작. 같은 용수철을 진동시켰을 때 용수철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 A와 B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의 속력과 진동수를 비교하시고 자, A하고 B는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지? 파장의 길이가 A가 더 길죠? 그러면 속도하고 진동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속도는 어떻게 되지? 왜? 그치, 같은 용수철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파동의 속도는 똑같고 진동수는? B가 더 크죠? V는 F 람다 요식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소리의 속도가 소리가 난다. 저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길다는 건 그만큼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1초에 4번 흔들고 얘는 1초에 3번 흔드는 거죠, 결국에. 다음 17번. 시작. 위능과는 광설의 구조를 다른 코어와 클레딩의 경기를 입자가 세타로 빛이 입자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코어와 클레딩의 교절률은 각각 N1, N2이고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빛이 진행할 때 일회각은 세타C이다. 나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N1, N2, 세타C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자,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조건은 뭐죠? 구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야 돼, 그치? 그러면은 코어랑 클레딩 중에 누가 굴절률이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코어가 커야 돼. 그러면 N1이 더 커, N2가 더 커? N1이 더 크다는 얘기죠. 코어의 굴절률 N1, 클레딩이 N2니까. 그 다음에 입사각이 세타고 임계각은 세타 C. 두 번째 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죠. 이거 설명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18번. 시작. 다음은 그 스피커를 이용한 소리의 간접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시고. 신호 발생기에 스피커 두 개를 연결하고 스피커 사이의 거리를 1m 벌려 놓는다. 신호 발생기에서 1kHz의 음을 발생시킨다. 두 스피커의 중앙에서 수직 방향으로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다. 좌우로 이동하면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다. 신호 발생기에서 진동수를 변화시키고 다에서 라를 반복한다. 자,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 그러면? 뭐라고? 경로차. 근데 요 문제에서 말이야. 요 실험은 그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어떤 지점에서 나타나느냐를 하기 위한 실험이지. 이거 어떤 요소가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에 영향을 주는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할게. 혹시 너네 변인이란 얘기 들어봤어? 변인? 변인. 과학에서 실험을 할 때는 변인을 잘 따져줘야 됩니다. 변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요소들이야, 요소들. 자, 변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조작 변인, 조작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선생님이 2학년에 물리반을 2개를 수업하고 있거든? 근데 이쪽 반과 저쪽 반에서 실험을 하고 싶어. 한 반은 내가 직접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다른 반은 거꾸로 수업이야. 애들이 각자 공부해 오고 그 애들이 여기서 나와서 지들이 수업하는 거. 나는 잘못된 것만 잡아줘요. 자, 두 가지 수업 방식을 했을 때 이 수업 방식이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 조작 변인. 조작 변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조작하는 변인이라는 뜻이잖아. 내가 조작하는 건 뭐야? 수업 방식이야. 하나는 강의형, 하나는 거꾸로 수업. 수업 방식을 다르게 했지. 자, 그 다르게 한 것으로 인해서 종속 변인. 종속이라는 거는 어디에 뭔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자, 얘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실험 결과라고 보면 돼. 선생님이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실험을 한 거야? 그렇지, 성적 차이. 성적 향상에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종속 변인은 성적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통제 변인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통제해야 되는 거야. 내가 조작하는 거 외에 다른 요소들이 그 실험에 영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통제해야 될 변이는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처음부터 2개 반이 성적 차이가 확 났어. 그러면은 내가 한 수업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따질 수 있을까, 이게?
처음부터 성적 차이가 났으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방식을 해도 공부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떤 방식 해줘도 안 돼. 내 수업 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통제 변이는 말 그대로 통제를 해주는 변이.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나머지들. 자, 그럼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니 뭐지? 진동. 그렇지, 진동수야, 진동수. 자, 진동수를 변화시킨다. 진동수를 변화시킨다는 건 결국 무엇의 변화를 주겠다는 거야? 파장. 그렇지, 파장의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바로 파장이죠, 파장. 파장이 길 경우에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 어떻게 되고, 파장이 짧을 것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보겠다는 실험입니다, 이거. 우리 책에서는 진동수라고 했는데 진동수보다는 파장이 더 명확한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왜냐? 경로 차이는 파장에 따라서 이제 보강 간섭이냐 상쇄 간섭이냐가 정해지는 거니까. 모의고사를 봐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실험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그 문제들을 볼 때 조작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 요것만 잘 보면은 그 실험이 무엇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너네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웠어? 조작 변인, 종속 변인 이런 거? 배운데 까먹었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걸 알아야지만 그 실험을 하는 목적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단원 19강. 19강 제목이 뭐야? 빛의 이중성. 이중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성질이 이중이에요. 성질이 이중이다. 너 되게 이중인격이다 막 이런 말 하잖아. 전혀 다른 요소들이 함께 공존해 있는 걸 이중이라 그래요. 자,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 빛이라는 놈의 정체가 두 가지의 파로 나눠집니다. 빛이라는 거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나눠졌어. 하나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이제 분분했는데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했던 과학자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었냐면 뉴턴이 있었어요. 뉴턴 이전 시대부터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 그러다가 뉴턴이 딱 나타나서 빛은 입자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뉴턴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 말 한마디 하면은 과학계에서 제명이 돼요. 뉴턴의 세 가지 법칙 만들어내고 뭐 중력이라는 거 막 만들어내면서부터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됐어, 이 사람이. 그래서 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쟤 제명시켜 그러면 걔는 과학계 발도 못 들여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빛이 입자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서 뉴턴도 죽고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빛이 파동이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뭐 영이라든가 호이겐스 책에 따라서는 하위 헌스라고 써 있는 사람 책도 있어요. 호이겐스, 그 다음에 맥스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빛이 파동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 그러면 빛이 파동인 게 증명이 됐으면 이 시대에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어떤 취급당하겠어? 또라이라고 하겠지, 그치? 왜냐? 파동이냐 입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속성이야. 입자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지. 파동은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애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어,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빛은 입자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러다가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들어는 봤나? 광전효과? 들어봤어? 어떤 수업할 때 들어봤어, 이거?
자, 광이 뭐지? 빛. 전은 전기란 뜻이야, 전기. 그래서 금속에다가 빛을 쪼여주면은 여기서 전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전자들이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금속을 탈출하는 거야. 이런 일이 가능해? 너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 안 가능해? 우리 에너지 준위 배웠지, 얘들아? 에너지 준위 보면은 원자핵이 있고 에너지 궤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자가 에너지 받으면 여기서 튀어나오죠? 또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 받으면 원자 밖을 완전히 나올 수 있지? 배웠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이상한 현상이야? 아니면은 뭐 당연히 그럴듯한 현상인 거야? 너네가 봤을 때. 어디가 이상해? 뭐? 나? 아니, 이 이론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전자들은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다 못해서 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능한 현상이야, 이거. 사실은. 가능한 현상인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설명을 못 합니다. 그 시대. 왜냐하면, 빛을 파동이다라고 받아들이니까, 파동의 속성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소개해 주기로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이 광전 효과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설명을 못 해, 아무도. 이게 20세기 초면은 1900년대쯤이죠.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의 4대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은 굉장히 거만했어. 이제 화학에서도 알아낼 거 다 알아냈고, 원자의 내부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냈고, 이제 과학자들 뭐 해먹고 살지? 과학자들은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지만 이제 일할 게 생기는 거잖아. 다 밝혀졌는데 일할 게 없잖아, 그치? 그런 와중에 딱 네 가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광전 효과. 얘는 빛이 파동인데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되게 난감해하고 있던 찰나에 천재적인 과학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누굴까?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가 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빛이 입자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과학계가 또 멘붕이 와. 파동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니까 얘도 증명이 돼. 그럼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둘 다라는 거를 허용하지 못했어.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월수금은 입자로 하고 화목토는 파동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실제로. 그럼 일요일은 쉬어야지. 과학자들 쉬어야지.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빛은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이기도 하다. 입자적인 성질을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면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고 파동의 성질을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면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구분은 절대 못하고 두 개를 다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 자, 그러면 이 광전 효과가 금속에다가 빛 에너지를 가하면은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와.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지, 그치? 근데 어떠한 현상들 때문에 파동성으로는 설명을 못했느냐? 자, 우리 책 같이 봅시다. 이걸 띄워놓고 할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어, 못 받았어? 응? 받았어? 안 받았어? 아인슈타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였지? 상대성 이론. 근데 상대성 이론으로 못 받아요. 왜냐?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보는데 완벽해. 수학적으로 완벽해. 결함이 한 개도 없어. 근데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그때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이 사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섣불리 맞다고 하지 못하겠고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광전 효과 설명했으니까 저걸로 줍시다. 근데 사실 광전 효과도 어마어마한 업적이었어요. 빛이 파동이다라고 믿은 거를 입자다라는 것까지 확장을 해줬기 때문에. 자, 우리 책에 요거 있을 거야. 광전 효과 실험 결과. 광전 효과 실험 결과는 빛의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었는데 왜 설명할 수 없었냐면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금속 표면의 빛의 진동수가 운석 진동수보다 작으면 센 빛을 비춰도 공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야. 자, 금속이 있어. 똑같은 금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라색 빛을 비춰주고 하나는 빨간색 빛을 비춰줍니다. 보라색하고 빨간색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크지? 보라색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선 전자가 튀어나와. 여기서는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빨간색 빛을 엄청 눈부시게 밝게. 자, 빛이 밝아진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도 많다는 거잖아. 굉장히 밝은 빛을 비춰줘도 안 튀어나와.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된 거야.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금속 표면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운석 진동수보다 크면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며 빛의 세기가 쓸수록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많다. 보라색 빛을 비추는데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희미한 빛을 비춰도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희한하지? 얘는 엄청 약하게 비춰주고 얘는 엄청 밝게 비춰줘도 여기서 튀어나와. 자, 세 번째. 시작. 금속 표면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큰 광전자가 발생된다. 자, 빨간색이 아니라 이번에는 초록 색깔 빛을 비췄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도 전자가 튀어나오긴 튀어나와요. 근데 이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이쪽이 더 크다는 거야. 보라색 빛을 비췄을 때. 이게 왜 파동설로는 설명이 안 됐냐면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가 축적이 되거든? 그러면 빨간색 빛을 엄청 강하게 비춰주면은 에너지가 축적돼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 근데 몇만 년을 기다려도 전자가 절대 안 튀어나와요, 이게. 자, 이 부분을 아인슈타인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빛은 입자다. 그래서 요 보라색 빛이라는 거는 광자라고 부르는 빛 에너지가, 빛 알갱이가 들어와가지고 전자를 쳐낸 것이다. 빨간색이다 했지, 처음에. 빨간색 빛을 비추면 빨간색 빛에 해당하는 광자가 와서 전자를 쳐내는데 얘 하나의 에너지는 이 전자를 빠져나가게 할 에너지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한다. 자, 이거를 예시를 들어줄게. 비유. 한 10m 정도 되는 담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야구공을 던져서 이 담을 넘기려고 그래. 선생님 같은 사람이, 건장한 그 성인 남성이 한 명만 있어도 야구공 여기 충분히 넘기죠. 뭐 우와야. 유치원생 1000명 있어. 넘길 수 있을까? 자, 유치원생 1000명에 해당하는 에너지하고 나 한 명에 해당하는 에너지, 누가 에너지가 더 크지? 1000명이 훨씬 에너지가 크겠지, 그치? 근데 걔들은 여길 넘겨 못 넘겨? 못 넘겨. 하지만 나는 에너지가 작지만 나 하나의 에너지는 걔들 하나의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넘길 수 있다는 거야. 자, 똑같은 개념이야. 여기 금속 내부에 전자들이 있어. 이 전자들이 에너지가 요만큼만 되면은 밖으로 빠져나가요. 자, 외부에서 광자가 들어옵니다. 광자. 빛. 이 광자가 얘를 여기까지 올리기에 충분하면 이 전자는 금속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충분하지 않으면 탈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자가 아무리 많이 와도 광자가 많이 온다는 건 밝은 빛을 의미하거든. 아무리 밝게 비춘다 한들 하나하나가 얘를 넘길 만큼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옆에 빛의 파동설에 의한 예상.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아무리 작은 진동수의
A의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파동에서의 에너지는 진폭에 비례합니다. 진폭이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희미한 빛과, 자, 빛을 파동이라고 봤을 때 진폭이 달라지면 빛의 밝기가 달라져요. 밝기. 즉, 밝은 빛을 비추다는 건 진폭이 크다는 거고, 진폭이 크다는 거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빨간색 빛이라고 한들 밝게 하면 에너지가 크니까 넘겨줘야 돼. 하지만 못 넘긴다는 거죠, 이거. 자, 두 번째, 빛의 파동설에 의한 예상. 두 번째 거. 시작. 금속 표면에 세기가 약한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아까 전에 보라색 빛을 비추면 전자가 나온다 그랬지? 근데 파동설에 의하면 보라색 빛을 희미하게 비춰. 희미하다는 거는 진폭이 작다는 거예요. 진폭이 작으면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 보라색 빛을 비췄을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지만 전자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자가 바로 튀어나온다. 자, 세 번째. 시작. 빛의 세기가 클수록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클 것이다. 그치. 빛의 세기가 세면은 그 빛의 에너지가 큰 거니까 튀어나온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커야 되는데 그런 세기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오로지 빛의 진동수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게 파동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 자, 여기에 나온 두 가지 개념, 광전자와 문턱 진동수. 광전자라는 건 뭐냐면 빛을 비췄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 이런 전자를 광전자라 불러요. 빛을 비췄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 자, 문턱 진동수. 문턱 진동수는 다른 말로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한계 진동수. 그래서 어떤 금속에서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부분 어디 있지? 자, 광전효과 실험하는 건데 지금 여기 빛을 쏘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레이저 장치라고 합시다. 레이저 장치에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2.48짜리 빛을 방출하고 있어. 어디다가 비추고 있냐면 아연. 자, 아연에서 전자 하나를 떼내기 위해서는 3.74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쏘는 빛은 여기 있는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 얘보다 커야지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 못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빛의 세기를 밝게 해봅시다. 밝게 한다는 거는 광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광자가 더 많아지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2.48이기 때문에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지 못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빛의 세기를 세게 하는 게 아니고 광자들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증가를 시킵니다. 에너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빛의 진동수를 바꿔주면 돼요. 진동수를 증가시켜주면은 이제 전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 3.74보다 더 큰 에너지, 4.35의 에너지를 쏘고 있으니까 얘들은 전자가 튀어나오게. 자, 전자 튀어나올 때 이거 잠깐만. 자, 전자 튀어나올 때 보면은 이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표시가 돼 있어. 자, 튀어나온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다 제각각입니다. 0.54, 0.51, 0.38, 0.56. 자, 이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얘랑 얘의 차이야. 우리 책에 나오니까 이따 다시 설명할게, 그 부분. 자, 이번에는 금속을 바꿔. 금속을 나트륨을 해봅시다. 자, 나트륨은 2.27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오면은 전자가 튀어나오죠. 아까 아연이랑 했을 때 차이가 뭐야?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 그 이유는 얘랑 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을 입자 하나하나로 봤을 때 그 광자 하나의 에너지, 우리 예전에 이거 했었지?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얼마야? HF.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엄청나게 작은 숫자예요. 자, 플랑크 상수고 여기 F는 뭐야? 그렇지. F는 진동수. 그럼 이 에너지가, 요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보다 크면은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자, 금속의 이람수라는 건 뭐냐?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금속의 이람수라 불러요. 이게 일함수라 그래서 일과 함수가 합쳐진 그런 개념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에너지란 뜻이야.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럼 이때 광전자가 방출됐어. 그럼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광전자 하나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쏘아주는 빛 에너지. 여기에다가 금속의 일함수 W라고 씁니다. 이거. 이걸 뺀 값만큼이 최대 운동 에너지가 돼요. 이거 우리 책에 있지 않나? 나와 있죠. 162페이지 오른쪽 부분 개념 더하기. 자, 요식 여기서 W는 금속의 일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한계 진동수라는 말 나왔지. 자, 이 금속의 일함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F0는 한계 진동수예요. 그럼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HF 마이너스 HF0. 그럼 얘는 다시 H로 묶어서 F 마이너스 F0. 만약에 F가 F0보다 작다면 이 값이 어떻게 되지? 음수가 돼. 얘가 0보다 작은 값이 돼. 운동 에너지가 0보다 작다. 말 될까 이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질량은 0보다 크고 속도도 제곱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그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문턱 진동수에 보면은 광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가 나왔어. 즉, 빛의 진동수가 금속의 한계 진동수보다 커야지만 광전자가 방출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빛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빛의 이중성을 이용한 게 아니고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어떠한 장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냐면 CCD,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뭐 이런 장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그 기록이 어디에 남지 원래? 필름에 남아야 되지. 아, 너네는 필름 카메라 안 써봤구나. 원래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의 기록은 필름에 남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신호를 누군가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CCD야. 얘는 카메라의 필름 역할과 똑같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어떤 구조? 망막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빛신호를 받아들여서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자, 구조를 보면은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자, 광다이오드, 다른 말로 광센서야, 이거. 그래서 수백만 개. 사진, 이거 핸드폰 살 때 보면은 몇만 화소 막 써있지? 만약에 이게 1000만 화소다.
그러면은 광자요도가 1000만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 작은 거 안에. 뭐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하기로 합시다. 뭐 이것까지 지금 설명하기 좀 그렇고 더 자세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뒤에 문제 풀고 그 다음 단원 물질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도 좀 골 때려요, 약간. 이게 뭐냐면 그동안 파동이라고 믿어왔던 게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제 입자라고 믿었던 것들이 파동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물리학원이 마무리가 될 거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일단 문제 풀어와. 167페이지까지. 여기는 뭐 설명할 게 많지 않아서 금방 풀 수 있어요, 문제.